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밤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을 더욱 강하고 안전한 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뉴욕시가 공무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고 백신 미접종으로 해고된 직원들도 복직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줄리원 뉴욕시 의원이 자신이 대표하는 26 선거구에 속한 학교들을 위해 $1,200만 시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람을 지팡이로 가격하고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밤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을 더욱 강하고 안전한 국가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금 전인 오후 9시부터 전국에 생중계된 연방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미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경제적으로 번성한 국가, 안전한 국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 것은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뒤 처음으로 국가부채 한도 상향 조정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둔화 등 미국 경제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며 자신의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고 전국적인 초대형 인프라 구축 및 재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의 상당 부분은 취임 후 2년 동안의 성과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으며 특히 인플레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 미국을 전 세계 제조업의 메카로 부활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내년 대선 제도전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오늘 신년 국정연설은 대선 출정식의 전초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뉴욕시가 공무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고 백신 미접종으로 해고됐던 직원들도 복직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면적 백신 의무화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폐지하고 선택사항으로 변경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공무원의 96%, 뉴욕 시민의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이미 마쳤으며 건강을 지켜줄 더 많은 다른 수단이 있으므로 백신 의무화 폐지가 올바른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뉴욕시는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해고됐던 공무원 1,780명에 대해서도 복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뉴욕시 공립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 등 외부인에 대해서도 1회 이상 백신을 맞은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줄리원 뉴욕시 의원이 자신이 대표하는 26 선거구에 속한 학교들을 위해 $1,200만 시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원 의원은 6일 퀸즈 써니사이드에 위치한 PS150을 방문하고 $50만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학교 강당 보수를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앞서 원 의원은 도서관 업그레이드를 위해 PS199에 $40만, 카페테리아 냉난방 설치를 위해 PS112에 $30만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원 의원이 대표하는 선거구 학교들은 2023 회계연도에서 총 $1,147만 6,574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원 의원은 26 선거구에 거주하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3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시민참여 예산 투표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을 적극 당부했습니다. 줄리원 의원 사무실은 이미 학교 관계자들에게 2024 회계연도 시예산 지원 신청에 대한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원 의원은 지난해 전체 캐피탈 예산의 70%를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원 의원은 지난해 1월에 취임하자마자 선거구 내 모든 학교들을 방문하면서 학교들이 가장 개선돼야 할 부분들을 경청해왔습니다. 원 의원은 예비 학부모로서 26 선거구 내 모든 학생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람을 지팡이로 가격하고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월 23일 오후 10시경 맨해튼 어퍼웨스트 사이드의 캐시드럴 파크웨이 110스트릿역 승강장에서 45세 피해 남성은 범인이 휴대전화 사용을 요청하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범인은 곧바로 지팡이를 휘둘러 피해 남성을 가격했고 이어 휴대전화를 들고 도망쳤습니다. 범인은 계속해서 뒤쫓아오는 피해 남성을 발로 찼고 이 남성은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사건 당시 피해 남성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정확한 부상의 정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크라임스타퍼로 신고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범죄율이 더욱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지난달 범죄 현황에 따르면 주요 7대 범죄는 10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672건보다 4.1%가 증가했습니다. 뉴욕시 범죄율이 지난해 11월과 12월 약간 줄어들었으나 새해 벽두부터 다시 증가세로 들어선 것입니다. 특히 주요 7대 범죄 건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00건을 돌파한 뒤 9개월 연속 10,000건을 넘어서는 등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주요 범죄는 살인사건과 강간, 중절도는 1%에서 3% 정도 줄어든 반면 폭행은 15% 급증했고 주택절도가 7%, 강도와 자동차 절도가 약 5% 각각 늘었습니다. 하지만 총격 사건은 73건으로 전년 동기 99건보다 26% 감소했고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폭행 등 각종 범죄도 145건으로 1년 전보다 29%가 줄었습니다. 존 리오 뉴욕주 상원의원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더욱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존 리오 뉴욕주 상원의원과 조앤 사이먼 주 하원의원이 오늘 뉴욕시 교통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 관계자들, 음주운전 피해자 등과 함께 뉴욕주 음주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존 0.08%에서 0.05%로 낮춰야 한다며 관련 법안 S776과 A1627이 조속히 통과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며 단속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더 안전한 뉴욕을 만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뉴욕시 음주운전 관련 사고는 지난 3년간 약 60%가 증가했으며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30명이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 역시 교통사고의 30% 이상이 음주운전 관련 사고였으며 연평균 2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존 리오 상원의원을 포함한 여러 관계자들은 오늘 이미 프랑스와 호주,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처벌 기준을 0.05%로 낮췄고 이는 음주운전 예방에도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시정부 기관도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로 낮췄을 때 뉴욕주 전역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수가 1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존 리오 상원의원과 조앤 사이먼 의원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를 옹호하는 단체들과 함께 법안 통과를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뉴욕시가 경찰이 정신질 환자들을 대응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핫라인 서비스를 출범시켰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월요일 열린 시의회 청문회에서 경찰이 정신질 환자들과 대치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핫라인 서비스를 출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들이 함께하는 핫라인 서비스를 통해 경찰은 정신질 환자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정신병원 이송을 결정하는 등 조치 방법에 대해 실시간으로 조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핫라인 출범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의 정신질 환자들을 정신병원에 수용시키겠다고 밝힌 지 약 2달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앞서 아담스 시장은 지난 11월 뉴욕시에서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들은 모두 정신병원으로 강제 이송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얼마나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1대1 가상 대결에서 승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수 성향 비영리 단체인 성장클럽이 공화당 성향 유권자 3,01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샌티스 주지사가 1대1 가상 대결에서 49%의 지지를 얻어 40%에 그친 트럼프 전 대통령을 9%포인트 앞섰습니다. 반면 공화당 후보로 거론되는 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가 37%로
33%를 얻은 드샌티스를 4% 앞섰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3위에 올랐지만 지지율은 7%로 사실상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또 이 조사에서 보수 성향이라고 주장한 유권자는 1대1 가상 대결에서 52%가 트럼프를 지지한 반면 약한 보수 및 중도라고 주장한 유권자는 트럼프 지지율이 각각 56%와 51%로 보수 성향의 정도에 따라 지지율이 조금 달랐습니다. 성장클럽은 우리는 공화당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다른 후보를 내세울 수 있다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며 드샌티스가 가장 강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부분이 미국 최상위권 로스쿨 출신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로스쿨 졸업생들에게 성공 보증수표로 꼽히는 연방대법원 재판연구관 중 3분의 2 이상이 하버드와 예일, 스탠포드, 콜롬비아, 시카고대 로스쿨 출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트레이시 조지 벤더빌트대 교수 등이 지난 1980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원에서 근무한 재판연구관 1,426명의 출신 로스쿨을 분석한 결과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실에 근무한 재판연구관 58명 중 37명이 하버드대와 예일대 로스쿨 출신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미국 로스쿨 졸업생은 매년 3만 6천 명에 달하며 이 중 36명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채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경쟁률이 1000대 1에 달하고 이 중 3분의 1을 상위 로스쿨 5개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또 재판연구관의 5분의 1은 로스쿨뿐 아니라 학부도 하버드대, 예일대와 프린스턴대를 다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현재 대법관 9명 중 8명은 하버드대 또는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6명은 하버드대, 예일대, 프린스턴대 학부를 졸업해 이 같은 경향이 재판연구관 선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실업률이 50여 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자 연준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 고점을 더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어제 예상보다 튼튼한 경제가 계속되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이며 이는 지금 내 예상보다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금리가 5%에서 5.25%까지 오르며 이 금리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앞으로 2차례가 아니라 3차례 더 금리가 0.25%씩 오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뜨거운 노동시장을 진정시켜서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3차례 중 1차례는 0.5%포인트 인상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도 54년 만에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자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으며 오는 5월에 금리를 동결하지 않고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67.8%로 조사됐습니다. 고용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자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해서 연착륙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골드만삭스가 향후 12개월 내 미국이 경기 후퇴에 빠질 가능성을 종전 35%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사상 최저 수준의 실업률과 기업들의 위축됐던 심리 개선 등은 단기간 내 미국이 경기 후퇴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작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둔화와 임금 상승률 하락도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연준 전망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외에 유로존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으며 중국의 생산성이 급격하게 회복되는 등 다른 국가의 상황도 미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니 델런 재무장관도 어제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실업률이 최저인 상황에서 경기 후퇴가 발생할 수 없다.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준의 조치가 불충분하며 여전히 올해 경기가 후퇴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해 4분기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며 이는 경기 후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특히 미국이 국가부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모기지금리 급등으로 냉각됐던 주택시장이 모기지금리가 다소 내리면서 해빙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지난 1일 0.25%포인트로 비교적 낮은 수준의 금리를 인상하자 금리 인상의 끝이 보인다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2일 30년 만기 모기지금리가 5.99%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5%대로 하락한 것이며 지난해 11월 7%를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1%포인트 정도 내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모기지 대출 신청 지수는 1년 전 지난해 1월 28일 610.8에서
지난해 12월 30일 184.5까지 폭락했다가 1월 20일 255.3, 1월 27일 232.4 등으로 반등한 상태입니다. 또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가 집계한 지난해 12월 잠정주택 판매도 전월보다 2.5%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모기지 전문가는 대출금리가 1년 전 3% 수준보다 여전히 높지만 고점 대비 1%포인트 내린 것은 분명하며 대출 신청자들이 이를 반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리가 결국 떨어지게 되고 현재 다소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더라도 금리가 떨어지면 다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바꾸면 된다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다시 주택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선거 지원 유세를 하다 총에 맞아 숨진 아베 전 일본 총리의 회고록이 나왔습니다. 생전 인터뷰에서 아베 전 총리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 정상 간 약속도 소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8년 9개월, 일본 최장수 총리이자 재임 중 극우 행보로 널리 알려진 고 아베 전 총리의 회고록입니다. 한일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 아베 전 총리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법원 판단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권을 띄울 재료로 반일을 사용한 확신범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두고도 한일 정상끼리 미래지향적 발전을 말해도 정권이 바뀌면 한국에선 소용이 없다며 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불안했다고 했습니다. 재임 기간 일본 내 반한 감정을 이용 보수를 결집시키려는 노림수 아래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를 부인했으며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보복했던 아베 전 총리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친밀한 관계였던 트럼프 미 대통령이 외교와 안보를 돈으로 계산했으며 보이는 것과 달리 군사행동에는 소극적이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면모를 북한이 알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와 필사적으로 노력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회고록은 지난해 초 나올 예정이었지만 민감한 내용이 있다며 아베 전 총리 측에서 연기를 요청해 1년이 지나 발간됐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2월 버팔로 폭설 때 한국인 관광객 9명을 구해준 미국 치과의사 부부가 한국관광공사의 초청으로 5월 14일부터 일주일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지난 6일 한국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252원을 기록, 하루 만에 20원이 폭등한 데 이어 7일에도 9원이 올라 1261원으로 마감됐습니다. 민주평통사무처가 최광철 미주 부의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데 이어 지난 3일 평통자문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퇴촉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2년간 적지 않은 경제적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 10명 중 6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브루클린 이스트 윌리엄스버그 공립고등학교 바로 앞에서 19세 남학생과 17세 여학생 등 2명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7시 브루클린에서 뉴욕시 경찰에게 총격을 가해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한 38세 남성이 어제 오후 라클랜드 카운티에서 검거됐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거주 35세 여성이 맨하튼의 한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들을 왕따시킨 15세 소년을 차로 2차례나 들이받아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시 교정국이 교도관들의 마약 밀반입 및 밀매가 늘어남에 따라 교도소에 마약 탐지기를 설치, 교도관들이 출퇴근 때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2월 7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